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어제 엄청난 이 7월 10일 710 대책이 있었죠. 이 많은 이 전문가분들 그리고 유명한 블로거분들이 이 710 대책에 대해서 많이들 다뤄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공통적인 의견도 있고요, 좀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도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종합적인 의견으로 앞으로 이 70 이후에 2020년 나아가서는 2021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17 대책에 이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7.10 대책이 나왔습니다. 6.17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안정이 되거나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당분간은 시장이 조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적응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확실하게 이 신규 투자 진입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것,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을 피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많은 투자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시장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사서 개수를 늘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특히 아파트를 자체로 추가적인 풍선 효과, 규제 역설의 시장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취득, 보유, 매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주택수가 거기서 굉장히 민감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수를 늘리는 건 현재 투자자로서는 역행하고 있는 거죠. 자살행위에 가까운 게 바로 이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미 이 규제 지역,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년장, 20년장 이어서 봤을 때 서울의 경우에는 이 투자 수요가 진입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수요자들, 특히 이제 1주택자의 갈아타기 거래가 중심으로 적은 매도 물량을 가운데 놓고 수요 경쟁을 펼치면서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세금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큰 실효성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바로 이번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이라던가 비규제 지역, 그 일부 지역들 주택에 투자 수요들이 진입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일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법인도 막혔고, 그리고 단기 그 매도 물량에 대한 양도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 종목에는 단기 투자자의 수요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거래도 이제는 힘들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고 버스를 타시고 전국의 방방곳곳을 찾아다니시는 그러한 분들은 사라지겠죠. 자, 이제 710 대책 이후 시장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의 투자자, 기존의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고 정리하는지, 이 전략과, 그리고 여전히 이제 1주택자,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려는 움직임과 1주택자가 갈아타려는 움직임은 사실상 이번 정책에서 제한점, 저항선을 주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의 움직임으로 시장은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 증세로 인해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움츠려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핵심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주택의 매수와 보유 매도에 이르는 폭탄 증세, 이번 정책에 대한 적응, 기간, 반응,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인 자산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분도 계시고, 이거를 별로 안 올랐는데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저거를 사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지 않고 똘똘한 채로 갈까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 오히려 주택을 하나 똘똘한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택이 쓸데없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정책에 대한 적응의 방향 자체가 자산에 대한 관리가 될 겁니다. 배치가 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자산의 개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웬만하면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분리시켜서 증여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고민했던 분도 이제는 증여는 거의 필수 코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뭐 4, 50대 분들은 약간 공감할 텐데, 부모님 중에서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자녀분들 안아주고 없는 분들 있을 텐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자산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역증여를 하는, 나중에 상속세 계산 안 하고 역증여까지 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과표의 그 과세되는 기준점인 과표 구간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고, 또 세율 자체도 이게 주택이 여러 개면은 불리하니까,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일단은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주택수를 정리한다. 못난이를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자, 이 과정에서 별의별 짓을 또 다 할 겁니다. 틈새를 찾아서 해집고 다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자산을 분리하는 행위, 그리고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작업이 될 텐데, 그 중에는 이제 완벽하게 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 자녀와 분리하는 것만 세대 분리가 아니죠. 이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이혼하는 분들까지, 뭐 이거는 이미 분양시장에서는 위장 이혼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러한 꼼수까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세금 피하려고 별의별 걸 다 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고 뭐 자산 배치고 그 못난한 이 친구들 팔고 그러면 떨어지게 될까요? 똘똘한 채 가시게 되면 떨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보유세 늘리면은 물건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시장이 안정되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세금을 높였다고 해서 그 무조건 물건이 팔려고 쏟아진다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간단합니다. 내일 보유세, 눈앞에 있는 보유세보다 이 물건을 정리하면서 양도세가 어마무지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팝니다. 끝까지 버티게 될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양도세가 높아지면 더 지금보다 나올 일이 없는 겁니다. 물건이. 지금 대다수의 분들, 일부 분들 정리하신 분들, 갈아타기 한 분들 빼고는 거의 웬만한 보유자분들은요, 매수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다. 지금 주택을 가진 분 중에서 조금 오르신 분이 없다고.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걱정보다는 양도세가 훨씬 더 걱정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들은 버티면서 전략을 세울 겁니다. 양도세 내는 것보다 위장이혼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렇게 많이 오를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그런 게, 이렇게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정책 적응기, 그러니까 조용하게 좀 갈 것이다.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매매 시장은 이렇게 가는데 불구하고 전세가 시장은 다를 겁니다. 전세 시장은 전세 물량이 없거든요. 전세가는 지금 이게 신규 입주 물량 자체도
이 서울과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도 그렇고 기존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전세가는 올해는 제가 영상에서 옛날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2020년은 전초전일 뿐이고 2021년에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전세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전세가 굉장히 민감하죠. 안에 실제로 내부도 보고 이러면서 결정하는데 워낙 없으니까 매매도 아니고 투자도 아닌데 집도 안 보고 넣습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 증세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모으면은 집 안 사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입장이 된다고. 결국 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 전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집이 없다고 해서 웃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쪽을 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을 투기꾼이고 적폐로 몰아가니까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 보니까 잘 됐다, 잘 올렸다 하면서 지금 제도들이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전부 다 반대하고 싫어하면은 정책이 바뀌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사례를 보세요. 이번에 누가 봐도 그 잔금 대출에 대해서 분양받은 건에 대해서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 되면서 그 소급 적용된 부분을 청원하고 많은 사람이 영상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얘기를 들어줬잖아요. 그냥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듯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잘못된 일들은 결국에는 국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드리자면은 공급이 적절하게 나왔다라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받을 만큼 집값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여러분 투기꾼이다 뭐 투기꾼들이 많이 사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급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런 투기를 부추긴 게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거기 양도세 감면이 또 엄청난 준공공 임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도 다주택자로 만든 게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뒤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투자자 투기꾼들이라고 적폐로 몰아가는 분들이 옆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같이 만나면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 혜택을 활용하고자 매수를 한 게 그게 중재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 제도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폭등을 했거든요. 이건 누가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물건이 팔면 시중에서 5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세금 3만 원 떼고 2만 원만 너 가져. 팔면 그렇게 돼 라고 생각한다면 가치는 분명히 팔면 5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안 팔고 버티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가 아닌 자식한테 이 물건 주지 않겠습니까? 이걸 적폐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초에 이게 원인이 뭔가 결국에 정리하자면 다 정책을 잘 따라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이 중요한 겁니다. 공급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시장 안정이 아주 손쉽게 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공급이 뭐가 문제냐? 지금 사람 이렇게 다 누워서 잘 집이 있는데 주택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주택입니다. 필요한 입지의 주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공급은 10명이 있다고 해서 1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10명이 있으면 11개, 15개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고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적정 수요량보다 넘어가는 그런 물량을 공급해줘야 지금 있는 가격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세금을 올린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가격대 시장 안정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지도 않을 겁니다. 절대 안 팔 겁니다. 절대 안 팔 거예요. 언제든 추가적인 공급이 가능한 이 재고 물량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어떤 과자 유명한 과자 물량 없어가지고 가격 뒷돈 뭐 2배, 3배 올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떠한 재화든 재고 물량, 언제든 거래할 수 있게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야 가격이 정해진 대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태생 자체가 그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를 일부러 추가적으로 많이 잡아놔야 가격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 물량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재고거든요. 근데 지금 미분양 물량도 역대 최저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 안정을 논할 수가 있을까요? 더 안 오르게 하려면은 이런 정책 준비하기 전에 계속 공급할 곳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건축 재개발 완화시키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저랑 생각 다르신 분도 많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에 적응하면서 발현될 수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화된 세금을 어느 정도 피하면서 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 시기, 올 하반기는 매매보단 전세가의 포커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가 상승에 적합한 그러한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보면 이번 조치 중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세 중과도 무관하고 주택수에 합산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양도세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 중과는 무관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죠, 신규로. 근데 오피스텔과 일반 다세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혜택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또 이 청약 점수와는 무관합니다. 청약 점수에 관해서는, 청약에 관해서는 무주택자랑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점수를 모아 가시면서 투자와 청약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해 주거나 이럴 때도 괜찮겠죠. 이런 것 때문에 뭐 자녀분들한테 뭔가 주택을 분리하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청약 점수 한번 쓰고 싶은데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점수도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데미지 안 주고 진입하기 위해서는 증여용으로 만약에 내 자본을 이용한다, 그런다면 오피스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걸 고를 때는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들을 좀 노리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시세차익 시장이 크게 갔다가 다시 저물고 다시 수익형 시장, 왜냐면 저금리잖아요. 저금리 상황은 진짜 상당 기간, 아주 오랜 시간 지속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익형 시장이 좀 밝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공급이 많아지고 이 통제가 되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거고, 이렇게 차익을 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그 기대 심리가 줄어들면은 이 차곡차곡 월세나 수익을 받는 이 수익 시장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게다가 이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을 보라고 한 게, 전세가가 이 매매가 아니면 분양가를 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과 뭐 2년, 4년 기간 내에 분양가와 매매가를 넘어가는 경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소형 주택 시장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형 주택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노리고 들어가게 되면 전세가가 오른 만큼 또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움직임을 이제까지 왔을 때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 난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구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틈새가 아직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또 제가 추가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7.10 대책 이후에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적응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 와중에서는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젠 끝이구나 생각하는 분들은 또 이런 법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게 또 오피스텔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